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를 팔아요. 그럼 햄버거를 파는 곳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뭐- 저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밥 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김밥을 먹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돈가스를 먹지 않으셨고 순댓국을 먹지 않았고 그치. 다른 매장을 안 가고 거기 선택한 맞아요. 거잖아요.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에 대한 계획을 자리를 구하고 나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컨셉이 달라지고 콘텐츠가 달라지면 위치도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람들이 단순하게 좋은 위치에서 장사를 한다, 투자를 하면은 잘 되겠지로 오인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네네네. 상권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장사는 상권만 잘 골라도 절반은 성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11년간 상권만 연구하신 우리 이용규 대표님 모시고 상권 고르는 법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리 창업자 그리고 상가 투자자들의 상권 분석을 돕는 부자 창업 스쿨을 운영하는 이훈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상태인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돈 버는 상가, 망하는 상가. 이게 또 어떤 책인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장사를 어디서 하면은 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걱정되시는 거고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한 상가가 너무 공실로 오래 남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책 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상가, 나쁜 상가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실제로 약간 액션 플랜처럼 적어둔 내용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그 이런 거 체크하면은 순서대로만 따라하면은 어느 정도 상권 분석을 좀 해낼 수 있게끔 좀 정리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쨌든 상권 분석하는 방법도 들어있는 거네요? 네네. 제가 이 책을 읽어봤을 때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상권 분석이 부동산과는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권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와 부동산의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네네네. 하더라도 컨셉이 되게 다양한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테이크아웃 형태로 간단하게 포장만 해가는 그런 매장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데이트를 하거나 여성들끼리 가고 싶은 그런 분위기의 김밥집도 있는 건데 컨셉이 달라지고 컨텐츠가 달라지면 A와 B의 위치도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람들이 단순하게 좋은 위치에서 장사를 한다, 투자를 하면은 잘 되겠지로 오인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내가 뭘 할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 네. 그럼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어. 네. 근데 좋은 위치가 있어. 내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 그 상권에 맞게 그 콘텐츠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투자도 많이 해보시고 장사 업력도 많으셔서 내가 이거를 변주를 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그런 형태로 이 장소에 맞는 콘텐츠를 내가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그치. 되게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경험도 많아요. 그치.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책을 보니까 상권 분석은 손품과 발품의 어떤 조화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읽어봐서 알지만 손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검색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어떤 조화가 되게 좋은 조화인지. 요즘은 프로테크라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경쟁사 매출액도 볼 수 있고요. 유동인구도 볼 수 있고 내가 지정한 영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일하고 있는지 직장인구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현장에서 물론 발품은 중요하지만은 집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손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현장에서 보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네. 지금은 손품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내가 정리를 하고 나서 현장에 가면은 내가 현장 발품에 나갔을 때 난 이 상권에서 어떤 거를 봐야 돼라는 그 뾰족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촬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촬영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는 거라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래요. 그치. 오늘 뭐 촬영하니까 시간 되니? 그래서 왔어요. 그 준비할 수 있는 그치, 뭘 많이 챙겨가야 다르잖아요. 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네. 야외인지 실내인지도 모를 뿐더러 네. 어떻게 꾸미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네. 그죠. 만약에 내가 손품으로 정리를 했더니 그 지역이 평일 점심때 소비율이 높대요. 그러면은 평일 점심때 실제 가서 정말로 사람이 많아? 그리고 여기는 왜 데이터로 봤을 때 저녁에는 소비가 낮대요. 그러면은 저녁에 실제 가서 여기 정말 사람의 소비가 낮은 건지 아닌지를 데이터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던 게 손품은 가설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그치. 일단 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현장은 발품은 이제 검증인 거죠. 네. 가설을 세우고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상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A 상가보다는 B 상가가 좀 더 사람들의 동선에 연결되는 것 같아 정도를 정리를 하고 나서 현장에 가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비 창업자들이 이렇게 상권 선택할 때 흔히 저지르는 그런 실수들이 있나요? 사실 알고 있는 지역, 알고 있는 상권이 대부분 없으세요. 집 근처나 회사 근처, 맞아. 내가 자주 놀러 갔던 가던데. 곳. 맞아요. 근데 그것도 내 기준의 경험인 거지 사실 분석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내가 갈 때만 경험해봤던 것들이니까. 제일 오랫동안 생활 혹은 근무했던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여의도? 여의도? 네. 그러면 여의도도 여의도공원 기준으로 본관이 있는 진짜 게 다르다. 동료의도, 서울도 다르잖아요. 네, 너무 달라요. 근데 사실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없어요. 내가 자주 가던 식당이 있을 거고요. 자주 가던 술집이 있으실 그치, 거고, 그치. 카페가 있고, 뭐 공간이 있고, 자주 가던 길을 가지, 실제적으로 여의도 상권은 어때? 여의도의 주말은 어때? 다 알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제가 주말에 안 가면 주말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주말에 사람이 없는 장소인데,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 주말에 사람 많을 텐데 라고 오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어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생활을 한 거랑 상권을 분석한 거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근무를 하면은 사실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장을 가지 않으면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이 책에도 아까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어떤 상권 분석의 방법이나 네. 그런 체크리스트가 책에 다 나와 있는 걸 말씀해 주시면은 사기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알려주세요. 네. 조금만. 일단은 하나의 상권에 내가 집중을 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 많거든요. 제일 좋은 상권을 내가 선정을 해서 나는 그곳에 집중을 해서 매물을 진짜 쌍끌이처럼 다 긁어가지고 하나를 고를 거야. 네. 또 맞는 전략이긴 한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내 투자금과 내가 찾고 싶어하는 그런 상가는 없어요. 거기에. 꼭 그러더라고요. 금액이 비싸거나요. 위치가 안 좋거나 좋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여기는 뭔가 부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상가가 부동산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높여야 돼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나의 상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산 거주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발산이 권리금 월세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못 들어가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 상권은 마곡 나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상권을 지우고 또 다른 검토 상권을 채워서 빼고 더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3개 혹은 4개의 상권을 동시에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뺀다는 게 염두에 둔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제외. 약간 그거죠. 소극적으로 보는 거죠. 네. 소극적으로 본다. 현장에 막 열심히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보고 그게 아니라 내가 투자금적으로 부족한 걸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만났던 부동산에만 전화를 해놓는 거죠. 혹시 내 자금에 맞는 게 있나요? 어떤가요? 그리고 실질적인 시간은 쏟진 않는 거예요. 네네네. 하루에 5분, 10분 통화로도 관리는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투자금적으로 적합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네. 아까 처음 얘기했었던 손품과 발품을 계속 반복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로 목표 상권을 3곳 이상 정하고 네. 목표로 한 상권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발산은 어떤 데야, 마곡나루는 어떤 데야, 양천 향교는 어떤 데야를 정리를 하고 발품을 나가면서 매물을 찾고 그 과정에서 상권에 대한 정리도 되고 매물에 대한 리스트가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편한 방법이 짜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결국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한 번 더 하게 돼서 죄송해요.
좋은 상권 진짜 하나만 추천해줘요. 이런 말이 네.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대표님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하고 싶어? 이런 것쯤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왜 의미가 없을까요? 상권 추천이 좀 의미가 없는 게 강남으로 칠게요. 강남은 되게 좋은 상권. 오피스도 있죠. 뭐 회사도 있고. 주거도 있고 그치. 그리고 학원가도 있고 교통도 있고 먹지도 있고 모든 상권적인 그쵸. 요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상권에서 가게를 골라서 어떤 영업을 한다. 무조건 매출이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 중요한 비싸. 거는 상권이 아니라 강남역이 아니라 강남역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니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어디에서 어느 정도 고정비를 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이 이래야 돼요. 고깃집 하기에 좋은 장소 추천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돼요. 오. 제가 어떤 정도의 금액으로 고깃집도 술을 마실 수 있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고깃집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장소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이런 좀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꽤 긴 질문지를 드려요. 그 질문지 안에 들어가는 게 대표님이 지금까지 아직,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진짜? 뭐 고깃집 경험을 했는지 처음인지. 네, 3년 뒤, 5년 뒤 목표는 어떤 건지 생각하는 고객은 어떤 성향인 거고 그리고 여기랑 되게 비슷하다 지금 내 컨셉이 거기도 적어달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문지를 정리를 하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컨텐츠에 맞을 만한 지역 이분의 현재 집과 어떤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어디를 목표로 두고 우리가 좁힐 수도 있고 상권을 확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움직이거든요. 아, 진짜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촬영 스케줄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주 금요일에 오세요랑 뭘 할 거니까 오세요. 맞아. 갑자기 1박 2일이래요. 왔더니. 왔더니 그치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나는 그냥 2시간 하는 줄 알았는데 화장품도 안 오늘 챙겼는데. 1박 2일입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이 촬영이 그쵸. 원활히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가게 위치를 찾는 것도 이해됐어. 대체 너의 계획이 뭐니 그렇지. 너의 자금이 뭐니 너의 경험이 뭐니 네가 생각하는 최대한 유사한 매장이 어떤 거니를 같이 정보 교류하면서 근데 이것도 문서상으로 제가 봤잖아요. 이해가 100%는 안 가요. 계속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가 되는 거죠. 생각하는 그치, 게. 그치. 내 그림이 계속 그려지도록. 맞아요. 예를 들어서 김밥집 창업할 거예요. 생각하신 거랑 제가 생각하는 김밥집이 다르면은 그치. 위치에 대한 선정이나 그치. 컨셉이나 면적이나 이런 구조가 다르게 나올 수가 맞아. 있잖아요. 저는 되게 특이한 메뉴 어떤 그런 거 원하는데 예를 들면 김밥 전문점을 막그 김밥 천국 이런 걸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하는 5병짜리 생각하시는 건가? 맞아, 라고 맞아. 하면은 자꾸 엉뚱한 얘기가 좋다라고 하는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가끔은 이런 자리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경우들이 이런 거가 교류되지 않았을 때도 많이 생겨요. 맞아. 그래서 이제 상권, 좋은 상권은 어디야? 이게 진짜 의미 없다는 말인 게 네. 이제 알겠어요. 이것 좀 어려웠어. 소상권 단위로 나누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그걸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네. 그것도 또 그게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상권은 하나의 넓은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은 정리가 되질 않아요. 맞아. 잘.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하나의 지역을 여러 개의 작은 상권으로 좀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 그리는 것처럼 네. 하나의 강남역을 잘라요. 11시 방향, 1시 방향, 5시 방향, 7시 방향의 강남역의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강남역을 전체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작은 영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소상권 아래에 있는 그 하나의 입지라는 위치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눠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누지 않으면은 정리가 쉽지가 않다. 맞아. 이때 중요한 거는 제가 빅데이터 관련된 도구들을 활용을 많이 해요. 이거는 아마 자영업이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제 활용하는 그런 뭐 오픈업, 뭐 마이프차 그거를 그 소상권의 영역에 맞춰서 클릭을 누르게 되면요. 그 영역 안에서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권 분석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웠어. 그 뭔가요? 상권 분석을 할 때 네. 그 비교 분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네. 또 중요한 순위 같은 게 있나요? 순위라기보다는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가 집중되어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오피스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비교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직장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집중으로 봐야 되고요. 어디로 가는지. 만약에 방이동 먹자골목처럼 네.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수요가 많은 장소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현재 매출이 높게 나오는 거리가 어딘지를 체크하는 게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상권 분석도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장소인지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들으시거나 컨설팅을 드리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을 공식처럼 안다라고 상권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사례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최대한 많은 사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딱 어디는 뭐가 좋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에서 색깔을 표현할 때 노란색도 있고 약간 되게 다양한 너무 다르죠. 색감이 네. 다양하잖아요. 초록, 연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풀색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딱 하나의 좀 공식이나 정의를 내린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공식이 완벽하지 않고 좀 불규칙성이 강하다를 내가 인지하는 것도 상권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거 만약에 인지 못하면 조금 어렵겠다. 이게 좀 잘못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분석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가면서 매물 체크하고 유동인구도 세고 사람들도 봤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내 생각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네. 매몰되어가지고 막 남의 말도 안 듣고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혼자 보는 게 꽂히는 맞아.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패 요인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어딜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컨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후미진 데를 가도 될지, 아니면은 안 되겠다. 경쟁점들 대비 내가 뚜렷한 매력이 없잖아. 예를 들면은 MC인데 유재석이에요. 내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안 네, 되지.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장사로 쳤을 때는 더 좋은 위치, 아니면은 더 강한 그치, 컨텐츠, 그치. 가격이 싸다던가 공간이 진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맞아. 여기서만 통 뭔가 그치, 있다던가 그게 있다거나. 그런 거에 맞춰서 내가 고객한테 가까이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치를 좀 벗어나도 될 것 같아에 대한 판단이 객관화라고 생각해요. 상권 분석할 때 경쟁 강도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 게, 그래. 일단은 경쟁 강도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부동산. 부동산은요, 상가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적어. 그런 거죠. 어떤 공간은 임차인이 들어가지만은 어떤 공간은 비잖아요. 상권이 이렇게 빈 자리가 생기면은 사실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게 되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의 숫자에 대비해서 상가 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혹은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가의 수가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괜찮다도 볼 수가 있는 게 부동산적인 경쟁 강도고요. 컨텐츠적인 경쟁 강도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뭐 메뉴에 대한 가격이라던가 메뉴의 구성이라던가 혹은 공간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 컨셉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객관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좀 벤치마킹을 많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줄 서는 맛집들은 대체 왜 줄 서지? 또 김밥집은 대체 어떻게 팔길래 사람들이 아침에 막 줄을 서가지고 5,000원짜리 막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잘 되는지를 내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내가 채용을 하거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쟁 강도를 나눠서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뭔가 단어가 되게 생소해서 되게 어렵게 느꼈나 봐요. 이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어렵게 그 단어가 좀 되게 생소해서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서 중식집을 차릴 거예요. 경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중식이라고 생각되시죠? 경쟁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아이템의 관점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햄버거를 팔아요. 그럼 햄버거를 파는 곳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뭐- 그 저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경쟁자는 맞는데 사실은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는 내 매장의 피크타임이 언젠지를 보는 게 좋아요. 오늘 아까 김밥 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김밥을 먹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돈가스를 먹지 않으셨고, 예를 들어서 순댓국을 먹지 않았고, 그치. 다른 매장을 안 가고 거기 선택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권에서 나와 똑같은 피크타임 매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곳을 주목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 내가 20, 30대들이 많이 오는 매장이에요. 그러면은 동일한 점심시간대에 20, 30대들이 어디를 어딜 좋아하지? 그곳이 나랑 경쟁인 거죠. 아이템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문 목적, 그리고 피크타임을 기준으로도 경쟁점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된다.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야, 여기는 타코집이 없어.
내가 타코를 하면은 괜찮겠다. 어. 여의도가 타코가 없다. 타코를 하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막상 열어도 사람이 안 오는 경우는 그치. 그 시간대 내 매장보다 더 매력 있는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경쟁자를 보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 위험 요소들이 또 튀어나오게 됩니다. 요즘에 그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네. 상권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대표님의 생각 같은 게 있는지. 일반적으로 뉴스 보면은요, 이제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요즘 공실률이 많이 올라갔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이자가 많이 늘어나고 좀 공실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이런 좀 경기 침체가 풀리면서 공실률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리들은요,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실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들이 있어요. 위치들이. 애초에 그 건물의 위치가 고객들이 자주 가지 않은 동선에 있다던가 혹은 구조적으로 임차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라던가 전면이 너무 좁고 뒤로 길쭉하다던가 아니면 기둥이 많거나 꺾여 있는 구조예요. 테트리스에 가운데 손가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처럼 혹시 건물 구조가 있으면 그거를 살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건물이 위치적으로 어떤 고객의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 금리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상가 공실은 그것이 이유가 될 때가 꽤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상가 투자하실 때 최종 목적은 사실 매각이에요. 팔았을 때 남는 매각 수익을 목표로 하시지 임차 수익 자체를 목표로 하시는 거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임차인들의 생산활동이 힘든 상황이면은 결국은 내 건물도 임차인이 있어서 월세가 발생되어야지 매각이 될 거잖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빈 건물이 있다 하면은 그 길을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매각 차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이 정도 월세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임차 조건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상권에서, 이 소상권에서, 이 입지에서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괜찮을까에 맞춘 계획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춘 어떤 가시성이라던가 내부 구조를 좀 신경을 쓰고 애초에 투자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임차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좀 그려보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비어있는 공간을 사줄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면은요, 그 공간이 나대지라고 해가지고 땅만 있어요. 혹은 오래된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면은 누군가가 앞에 있는 땅과 뒤에 있는 땅을 합쳐가지고 크게 올릴 거야 라는 목적 때문에 내 토지, 내 건물을 사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미 리모델링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올리거나 그거를 부수고 신축을 올렸어요. 그럼 결국은 임차인이 들어가야지 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개발의 기회를 내가 싹 카드를 쓴 거니까요. 그런데 임차인을 찾질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초반부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부동산적인 관점만 투자할 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의 관점, 임차인의 관점으로 이 건물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조건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도 MD 구성을 좀 구성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채널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예비 창업주분들께 꼭 좀 하고 싶은 어떤 그 한마디가 있는지. 네, 이게 오프라인 창업을 하면은요 돈이 1억이 아니라 2억, 3억 많게는 5억, 7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반면에 내가 실질적으로 그 시작을 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나? 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에 대한 계획을 자리를 구하고 나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상권 분석을 하고 저도 이제 장사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최초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유튜브도 요즘엔 좋은 정보들이 많고 강의도 있고 이런 책들도 있고 뭔가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뭔가 나보다 이 영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보를 잘 흡수하셔서 억 단위의 투자금을 한다라는 걸 잘 인지하는 그거에 적합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뭔가 이게 들어보니까 생각을 깊이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소상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주신 이야기가 또 이 책이 또 들어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여기 특히
특별부록에 추천 상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창업에 생각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강의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 실패 없는 그런 창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